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중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성 SDI 그리고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공매도는 참 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갔었는데 삼성 SDI의 말레이시아의 이제 스름반 공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 현황과 현지 시장을 점검을 했고 전기차 성장 둔화라는 얘기가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처음으로 해외를 갔는데 그게 전기차 배터리 쪽 이제 SDI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IMF라는 거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진짜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앞으로 정말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 가장 처음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겁니다. 투자를 줄일 것이고 회사 내에 이제 유보금을 딱 쥐고 있을 것이고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밝혔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배터리 쪽 삼성 SDI 올해 처음으로 갔다는 부분이고 누군가는 그래요. 뭐 배터리 쪽이 뭐 이제 진짜 끝물이고 막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끝물이었으면 삼성이 짠 겁니까? 삼성 SDI가 짠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바보예요? 뭐하러 투자해요? 진짜 안 될 것 같았으면 뭐하러 투자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거의 저는 작년에 제 주변에 뭐 한경이든 어디든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했었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안 온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뭐 30%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30%다, 뭐 42%다, 뭐 30 몇 프로다.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말장난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그거 온다고 안 온다고 뭐 어쩌라고 사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30 몇 프로니 40 몇 프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계속 그랬죠. 이제 굉장히 많은 리플과 굉장히 많은 채팅과도 싸우면서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제 나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건 해외 기업들이건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고 그 물건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비싼 물건값을 계속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침체라는 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지표만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비가 꺾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소비 괜찮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누군가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투자를 진행했고 유보자금을 풀어가면서까지 몇 천억, 몇 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기업들이. 그러면서 또 헷갈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지금 인력들을 내보내고 있고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한경의 프리뷰 뉴욕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정도 인력 구조조정이면은 적정 수준이다. 전체 직원 대비해서 이 정도 내보내는 거는 이건 적정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직원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뽑았고 정말 잘하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회사들이 스케일을 늘리고 있었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뒤에 안 재고 막 이게 인력 확보를 하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딱 들어가니까 불필요한 인원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내보내는 건데 이 정도 퍼센티지면 충분히 이거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인력 구조 조정이지 절대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결국 이게 답이죠. 자,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항상 뭐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리고 다른 제 2차전지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 여러분들이 2차전지의 최종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뭐 얼마에서 매도해라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언제가 매도 시점이냐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해외 투자나 아니면 이제 자기 회사의 캐파를 늘리는 그런 액션도 있죠. 그런 거를 딱 안 하기 시작할 때 공장 증설 중지 아니면 공장 증설 취소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확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가는 고점을 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고점을 칠 거라서 고점을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도망가야 될 시점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분할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다가 이제 비중이 좀 조금씩 줄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남음을 언제 던지냐면은 이 회사들이
해외 투자도 안 하고 사업을 줄이고 있고 공장 증설도 안 하고 공장 증설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확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미친 듯이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갈 뿐이지 한참 갈 길이 멀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 SDI가 또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은 1월 30일 거예요. 전기차 성장 둔화는 일시적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올해 얘기했는데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회복할 거다. 요거는 사실 반반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올해? 올해?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딱 반반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아예 반대하진 않습니다. 딱 반반이에요, 지금은. 근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마 하반기에 회복 시제 가시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삼성 SDI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달 말에 실적 컨퍼런스 콜 하면서 전기차의 수요 둔화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현상에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이 올 하반기 이후에 높은 성장률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으로 봤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거죠.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올 2차 시기를 위해서 지금은 투자하고 공장 늘리고 생산력 확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 우리 오늘 전기차 관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사실 저는 제가 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매출액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매출액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삼성 SDI가 현재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주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건 항상 이런 실적들이 앞에서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 딱 폭발해서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뭐 여러분 에코프로가 뭐 고점 대비해서 50%가 밀렸어요. 삼성 SDI 주가 으아 미치겠어요. 뭐 관련주들 주가 엉망진창이에요. 뭐 2차전지도 좀 너무 힘들어요. 저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0% 40%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업이 과연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거를 위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는 어쨌든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영업이익이 9.7% 떨어져서 이랬을 때 누군가는 꼭 요거를 꼬투리로 잡아요. 영업이익이 9.7%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이 뭐 장사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남는 게 없는데 회사는 남는 게 있어야지 뭐 배당도 주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운영하고 이렇게 영업이 계속 떨어지다가는 아무리 장사 잘해도 남는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장사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얻어가도 그 방송은 성공한 방송이에요. 이거는 아마 회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그냥 설명이고요. 매출액이 의미한 게 이거고 매출 원가가 이거고 영업액이 이거고 이 설명이에요. 설명. 이 왼쪽에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되게 어렵죠. 와, 뭐가 많아요. 보면은 야, 씨, 이거 뭐 뭘 어떻게 봐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재무제표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요게 끝이에요. 그냥 중간에 막 뭐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이게 제일 큰 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란 건 뭐예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한다. 근데 한 대당 1,000만 원에 판다. 판매 단가 1,000만 원 곱하기 판매 대수 100대 팔았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100대는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거예요. 매출액은 단순히 그냥 그 차 한 대가 얼마지? 1,000만 원. 몇 대 팔았지? 100대. 두 개 곱해서 매출액 얼마입니까? 10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용 뭐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냥 매출액은 단순히 그냥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 해서 그냥 나온 게 매출액입니다. 그 장사를 전반적으로 잘했는지를 보려면 매출액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출 원가가 문제예요. 매출 원가 되게 말은 어려 보이죠. 원가. 뭔가 원가 같긴 한데 뭘까? 간단합니다. 요 위에 판매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얘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총 비용입니다. 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 했을 때, 자동차를 판매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레임 다 철이죠? 철강 가격 올라가죠? 포스코 같은 데서 철강 가격 올려버릴 거 아니에요. 와, 철강도 비싸졌네. 뭐 엔진 만들 때 안에 있는 부속품들 막 다 올라가. 막 이러고 막 더 올라가. 올라가네? 야, 씨, 나는 지금 차를 1,000만 원에 파는데 원래 이 원가가 한 800만 원을 칠게요. 원래 있었던 그런 원자재 가격 가지고 원가격이 800만 원이야. 근데 난 이걸 200만 원 붙여가지고 1,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이 800만 원이라는 원가에서 올라가 버린 거야. 한 20% 올라갔어. 그래서 9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원가가 800에서 900으로 올라가도요. 내가 차값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못 올려요. 왜냐면은 이 전체 가격을 잘못 올리잖아요. 판매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사는 골치 아픈 게 판매 비용으로 한두 칸 잘못 올리면 판매 이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때 우리나라 기업들 뭐 했습니까? 아, 우리 판매 단가 안 올리겠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출액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 원짜리를 100대 팔았다 가정해 볼게요. 그 원래는 한 대당 800, 한 대당 이제 원가가 800원이야. 그래서 100대 팔면 한 2천만 원 남아. 이렇게 됐었는데, 한 2억 남아.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원가가 800에서 900으로 올라가니까 남는 게 10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게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확 줄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본연의 사업. 제가 본연의 사업이라고 얘기한 게 영업은 영업 여기 요 기준으로 영업 내와 영업 외로 나뉩니다. 자, 영업 내 이익이면 어쨌든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순수히 자동차만 현대차가 자동차만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딴 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순수히 본연의 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전체 차량 판매한 거에서 그 차량을 이제 만들 때 들어간 그 비용을 딱 제외한 게 영업 내 이익, 보통 영업이익이라 부르죠. 영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영업 외 이익이 발생하고 영업 외 손실, 영업의 비용,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영업 내 이익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영업 외에서 뭔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도 넣어주고 그 영업에 손실이 있으면 손실도 떨궈야 되죠. 그걸 한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이에 좀 있어요. 이게 영업 외 손실 그 이후에 법인세 차감 여기에 원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런 게 있어요. 요거에서 법인세를 뺍니다. 법인세를 빼면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제 법인세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모든 이 순이익에서 이제 법인세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그러니까 법인세를 빼기 전에 순이익이 얼마고 법인세를 거기서 한 번 더 뺀 다음에 나머지 최종 남은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제가 안 넣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영업 외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 수익 있죠. 배당금 수익 있죠. 회사도 보면은 이제 이자 수익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 수익도 있고 회사 당연히 뭐 현대 저기 그 삼성동에 건물 많잖아요. 그 임대료 있고 외환 차익. 이게 저는 사실은 요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요 부분이 올해는 조금 태클이었어. 왜냐면 작년에 달러 완전 강세였잖아요. 초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데미지를 얻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건 뭐 반도체건 우리나라 하여튼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에 대한 차이익이 아니고 차손, 외환 차손이 되게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리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고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수출하는 기업들은 너무 강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작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비, 말 그대로 자비, 이건 진짜 잡스러운 이익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야 될 게 뭐냐면 이자 비용 빼야죠. 비용 우리가 줘야 될 거.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혹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차를 말 가져오게 되면은 완성품으로서의 자동차의 재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공정 과정이 있잖아요. 공정 과정이. 그래서 어디까지만 만들어서 이 만든 거를 어디에 팔아서 또 거기서 또 가져가서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재고자산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가 되는데 그게 들어간 프레임 가격이라든지 철강의 가격이 되게 비싼 시점에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A 공정까지는 평소 같은 500만 원이면 되는데 원자재가 올라가가지고 한 650만 원 들었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재고자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소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재고자산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기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2차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 손실 부분이 꽤나 영향을 많이 줬었던 게 작년까지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불리했어.
예, 환율도 안 좋았지, 재고자산 평가 뭐 이렇게 좀 비쌀 때 썼잖아요. 사실은 되게 비쌀 때 이제 어떻게 필요하다는데, 전기차 기업들이 필요하다는데 빨리 만들어서 주려면은 원자재가 비싸든지 말든지 만드는지 어쨌든 일단 빨리 확보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한참 잘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야 니들 원자재 비싸가지고 배터리 가격 올라간 거 알아, 괜찮아, 많이 줄게, 그냥 빨리 배터리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배터리를 파는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다른 기업들, 테슬라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제 배터리를 팔잖아요. 그때 테슬라의 배터리를 주는 납품 가격을 마치 자기들의 포트폴리오처럼 얘기했어요. 나 어떤 기업, 예를 들어서 뭐 GM이 뭐 배터리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테슬라는 건당 이거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쇼티지 때, 배터리 쇼티지 때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만큼 웃돈을 주고라도 나는 빨리 배터리를 확보할 거야 라고 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착안해야 될 점 뭐냐면, 첫 번째,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싼 가격의 배터리를 되게 많이 가져왔겠죠. 그럼 당연히 그것도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실적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적에 문제 생기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둑놈 심보인 게, 제가 만약 테슬라예요? 그러면은 내가 A 배터리 기업한테, 야, 빨리 배터리 빨리 줘, 내가 비싸게 줄 테니까, 돈 많이 쳐줄 테니까 빨리 줘,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럼 그 배터리 기업은 좋다고 팔았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어. 나도 그걸 알아. 근데 걔한테 야 배터리 줘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똑같은 금액을 달라는 거야. 그 테슬라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야, 양심에 털 났냐 이씨. 아, 니들 원자재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비싸게 쳐준 건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면 니들 양심상 배터리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양심이 있으면 맞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똑같이 배터리 100개를 팔아도 한참 피크 때보다는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마치 이거 가지고 배터리 기업 실적 진짜 뭐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22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위로 튀어버리면서 비싸니까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비싸진 거죠. 테슬라는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산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때 샀던 것들이 다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파는 기업도 그때 비싸게 팔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보다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건 상식이니까, 이게 현재는 너무도 일반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이런 상식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잘못됐다 그러고 막 실적 떨어졌다 그러고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평가하는 걔네들 자체가 너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기업 쪽, 이제 2차전지 쪽은요, 그냥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균형 가격을 딱 찾아가잖아요. 옛날 반도체도 그랬고 모든 재화들이 그랬지만, 균형 가격을 딱 찾는 순간 수요가 다시 튑니다, 위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반으로 떨어져도 수요가 3배, 4배 증가해버리면은 원래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25년도가 될 거다라고 제가 골드만삭스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 봐요. 자, 그리고 기부금 빼야죠. 근데 기부금 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또 세액 공제, 세액으로 돌려받죠. 그리고 잡손실, 여기 잡이익이 있으니까 잡손실 있어야겠죠. 네, 요걸 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인데, 거기서 법인세 빼야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남죠. 그거 가지고 이제 배당 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사실 이제 본업이 M&A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부분에요, 영업 외 부분에 가끔 기업들이 어떤 게 잡히냐면은, 이제 M&A를 하거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은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 매각 대금을 재무제표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에 넣는 게 영업 외 쪽으로 잡히게 되면서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기순이익을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당기순이익이 팍 튀었다고 너무 쓸 필요 없는 게, 오히려 저는 매출액은 뭐 한 4, 5%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증가했어. 그럼 저는 딴 거 아니고 재무제표 딱 펴가지고 영업 외 쪽으로 뭐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이자 수익이 크게 뭐 배당금을 많이 받았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요. 너무 비정상적인, 갑자기 확 튄 거는. 그런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뭔가 확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이 자회사 매각 대금은 내년 이맘때는 들어온 돈이 아니다. 그러면은 YOY로 내후년이 됐을 때는 당연히 확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회사를 100억에 팔았어.
그럼 100억이 영업 외로 잡혀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잡히겠죠? 그럼 뭔가 매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뭐 확 늘었어. 뭐지? 자회사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왔어. 근데 이 100억이란 매각대금이 내년에 지금 분기에 들어오겠냐고. 아 물론 그 사이에 자회사를 팔면 들어오겠죠. 근데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EOI의 함정에 항상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시적인 수익이 항상 잡혀요. 그리고 반대로 일시적인 손실도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들 특히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레깅 효과, 역레깅 효과 뭐 이런 거 제가 그 조선업 설명드리면서 이제 재고자산 투입식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렵죠? 자 넘어갈게요. 재고자산 투입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따로 하겠습니다. 환경방송 보시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무제표 어려우시면요 요거만 딱 공부하세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베이스로 제가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해 놓은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좀 된 건데 그 재무제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만간 최신 버전으로 한 번 더 좀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게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삼성 SDI 캐나다 니켈 북미 최대 규모의 니켈 공장 설립 중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SDI가 짱구냐? 우리 재용이 형이 짱구냐? 2차전지 쪽 끝날 것 같고 그쪽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미쳤다고 이쪽에다가 북미 최대 규모의 니켈 공장 설립을 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북미에다 왜 할까? IRA 그죠? 이런 것들까지 효과를 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해당 공장은 니켈을 연간 8만 톤 할 수 있다. 뭐 캐나다 니켈 공장 설립을 위해서 해당 부지 검토 중이고 타당성 조사하고 27년까지 니켈 생산을 개시하겠다. 투자금 10억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니켈 매장지를 개발하는 크로포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채굴할 수 있는 니켈이 41년간 380만 톤이 이를 것 수출된다. 가만히 생각해도 보시면 포스코든지 삼성이든지 간에 뭔가 지금 원자재 확보를 하려고 막 안달이나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왜냐면은 앞에 1차 시기에서 우리가 원자재 확보 못하고 공장 증설 안 돼 있고 수요가 죽은 거는 진짜 정말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두 번째 이제 분명히 수요가 튈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원자재 확보하고 막 공장 증설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바보입니까? 삼성이 바보예요? 저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볼까요? 재용이 형이 바볼까요? 삼성만 그래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 봐요 저는. 뭐 잡스러운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이 내용 K배터리 올해 설비 투자만 25조래요. LG엔솔 고객 수주 5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올해 3사가 설비 투자에만 25조, 1,00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은 만큼 배터리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갖춰야 한 데다가 전기차의 수요 회복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바보입니까? 얘들이 뭘 준비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뭐 배터리 끝났다, 뭐 중국이 뭐 LFP 튀어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뭐 앞으로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왜 3원계 얘기하면서 올 여름부터 좀 이제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을에 일단 3원계는 LFP는 이제 올 겨울 한번 지나고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적당히 추웠으면 됐는데 미국 시카고는 겁나게 춥죠. 겁나게 춥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 정도 추위면 뭐 영하 40도 50도잖아요. 그거는 LFP고 나발이고 3원계고 아니 사람도 얼어 죽는데 무슨 배터리가 이게 그냥 다 죽어라가 돼버린 거야. 그냥 다 죽어라. 무슨 배터리고 나발이고 다 죽어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적당해야지 뭔가 싹 갈릴 텐데 이게 완전히 다 보내버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너무 추우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배터리. 왜 우리도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왜 자동차 그 에어컨 나오는 그 구멍에다가 휴대전화 이게 껴서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항시 충전 말고 충전 빼놓고 나서 풀 충전돼 있는 핸드폰 놔두시고 에어컨 세게 틀어놓으면 그 배터리 되게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이제 이 저온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답이 없는데 노르웨이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많잖아요. 답은 그냥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었던 게 이 충전하는 이 차저를 집집마다 이제 노르웨이는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슈퍼차저가 뭐 밖에 있는 게 다 얼어서 못 쓰나? 아 당연히 밖에 있는 게 다 못 쓰지. 씨 밖에 야 슈퍼차저만 못 쓰겠냐? 밖에 있는 주유소도 다 얼어버리지. 씨.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배터리가 안 좋고 2차전지가 안 좋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오바라 생각해요. 그 추면 나가면 안 됩니다. 차건 나발이건 나가면 안 돼요. 다 얼어요. 뭐 안 오는 게 없어요. 사람도 얼고 다 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조금 이 전기차는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설비 투자만 25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때려 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때려 붓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지만 살아날 수 있다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든 뭐든지 간에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면은 2차 수요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딱 강하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물건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들이 수요와 소비들이 항상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정말 안 좋을 때는 대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로 대기업 투자하고 있죠. 25조 투자하고 있고 삼성도 투자하고 있고. 기업들이 왜 투자하고 있냐, 배터리 생산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잠잠할 때 빨리 늘려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되게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삼성 SDI에 최근 나온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새로 다가올 어떤 이제 시기에 대한 수요 회복 시기를 미리미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우리 K배터리 2차전지 관련 중간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